3월 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4,812명입니다. 이 중에 3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한 분이 추가로 사망이 발생하여 실제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12만 6천 건 정도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검사가 완료된 9만여 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약 5.3%입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광역시 지역이 3,601명이 확진되어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 지역이 685명으로 14.2%,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한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중에 7개 지역은 추가 발생 보고가 없었습니다. 성별로 볼 때 남성 대 여성이 약 4대 6 정도 분포로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약 30%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 그리고 40대, 60대, 30대 순입니다. 다만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고령층인 70세 이상의 분들 중에 치명률이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현황을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환자는 여전히 상당수가, 대구 지역의 경우는 약 66%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5,000명 정도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 2,300여 명이 양성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양성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로 분류된 건 약 1,200에서 300건 사이에도 상당수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그리고 접촉자인 가족, 지인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정도로는 지역사회 감염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적으로 이미 집단 발생이 확인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천지 신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근 지침 변경을 통해서 환자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새로 도입을 하였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관련된 의료 인력이라든지 또 역학조사, 또 행정 인력도 일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외에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단순한 검체 채취보다는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의 재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히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 체계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중앙정부의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만큼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함께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선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체계가 변경이 되었으니만큼 각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역학조사나 조치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치 후에는 신속하게 저희 질병관리본부로 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시설이나 교도소 등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드린 대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국민들께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속에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특별히 밀집된 또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은 최대한 자제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방문하기 전에 1339 또는 지자체의 120 안내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한 후에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시고 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된 분께서는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롭게 오신 뒤에 계신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은 신천지 무증상자보다 이제 일반 시민 유증상자를 먼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유증상자만 이제 검사를 하기로 논의 중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검체 시약 이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제 추가 조사 상황, 어제 이제 1월 8일에 입국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 다른 봉사활동을 다녔거나 이런 다른 동선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순위 자체는 유증상자가 당연히 우선인데 신천지 교인 신도들과 관련해서도 일단 전파 위험성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유증상자를 우선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증상자에서 양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유증상자 비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는 그 검체 채취 후에 검사 양성률도 지극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특별관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을 하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대구광역시 내에 신천지 교인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확산도 어느 정도 규모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검체 시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약 자체, 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시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루슈사에서 충분히 그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다만 저희가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은 양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양과 동시에 질, 즉 검사의 정확성 또 일관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도 동시에 역점을 두면서 어쨌든 검사 체계 전반이 문제없이 가동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걸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한 입국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기록 중에서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의 신원 정보 중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조금 어려운 그 자료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저희가 좀 확인하는데 또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미 이제 어느 정도 1월 이후에 우한을 다녀온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그 환자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배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건의 경우에는 환자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으나 그 시기로 볼 때 발생 시기 자체가 상당히 그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커다랗게 발생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의 유행에 있어서 어떤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모수 자체가 아직은 그 반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인 정보 중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이 드물게 좀 확보가 안 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다 확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자님. 예,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그 국내 사망자 29분 가운데서 신천지 신도 혹은 이렇게 관련성 가진 분이 몇 분인지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통계가 조금씩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과거 신종 감염병 때와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대국교회 같은 날 그때 31번 분이랑 예배 보신 게 뭐 1000명 안팎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아까 뭐 전국에서 2300명 이렇게 양성 판정 나왔다고 하셔서요. 혹시 예배 외에 다른 감염 확산 통로가 어떤 활동이라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망자와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그 신천지 신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망자 통계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더 란셋에 발표된 논문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WHO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 세계 25명의 전문가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가 참여를 해서 중국에 대한 조인트 미션이 있었습니다. 즉 합동조사단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중국의 경우 대개 그 역학적 용어로는 좀 거칠게 얘기해서 그냥 뭐 다른 손을 안 댄 사망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한 3.8%로 나타났습니다. 우한 지역의 한정에서는 사망률을 5.8%라고 기술을 했고 우한을 뺀 나머지 중국 지역은 0.7% 정도 사망률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한 0.6% 정도 따라서 중국의 그 기타 지역의 사망률과 좀 유사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사망률도 초기에 사망률이 높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의료 체계가 잡힌 다음에 사망률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개 그 사망자가 발생한 그 연령대 자체가 70대 이상, 80대 이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WHO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다빈도 기저질환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5가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첫 번째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만성호흡기 질환, 마지막으로 암. 이 5가지를 빈도순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유발하는, 또 사망자에게서 보이는 기저질환으로서 5개의 질환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높은 그 사망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자료 찾느라고 놓쳤는데 짧게 한 번만 더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그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과거 신종 감염병 때랑 좀 사망자 통계에서 좀 구별되는 특징이 혹시 있는가? 예. 그 부분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 경부터 중동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20% 이상, 뭐 30 몇 프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스 같은 경우도 이미 그 2003년 한 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그때도 약 10% 좀 안 되는 그런 치명률을 보인 것으로 비하면, 이번에 그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WHO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4개의 서브 타입 중에 베타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박쥐에서 분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염기 서열이 거의 96% 일치한다. 아마 그래서 중간 숙주로는 그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초기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전파 속도나 전파력은 높은데,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뭐 메르스라든지 과거 사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 전파에는 그 병원체를 평가할 때는 상당히 적합하게 지금 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인체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를 해서 WHO 보고서에도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고 또 그 다방면의 대책을, 즉 그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서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유행 곡선이 한번 꺾인 다음에는 최근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물론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중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여러 가지 전파 연결고리를 끊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동참해서 노력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전체의 이 발생 상황을 보면 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 자체도 우한 이외의 지역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분리한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크게 변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도 지금 했던 노력대로 중심 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증상자 내지는 유증상자 중에 양성자를 확인해서 제어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개인위생을 강화하면 유행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두 감염병 그리고 최근의 중국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고 넘기겠습니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증 이상 환자 현황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이외에는 그러면 중증 이상인 환자분들 이외의 환자분들은, 확진자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칠판 지침에 따르면 음압병동에 입원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감염병 전담병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도 마찬가지인데,
칠판이 그러면 실현이 되려면 이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퇴원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퇴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31번 환자 이전에 30번 환자까지 지금까지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몇 분인지, 그리고 이분들 상태가 좀 어떠신지, 증상 때문에 퇴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 검사 때문에 퇴원을 못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질문은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증 이상의 환자분은 총 41분입니다. 그 중에서 중증이 18분, 위중한 상태가 23분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그 환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례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입원 대기 중에 돌아가신다든지, 물론 고인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미처 환자의 위중도에 집계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의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중증 18, 위중한 상태가 23, 현재 그렇고, 이미 그 지침의 제7판을 저희가 발간을 하면서 무증상부터 시작해서 중증 식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스코어링을 할 수도 있고, 또 연령이라든지 뭐 50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의식이 명료하냐 등등의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국가격리 음압병상에 들어가야 될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중증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이미 초기에 또는 어떤 시기에 음압병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달 체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자원 때문에 고려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들이 퇴원 기준도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오해 없으시도록 제가 답변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면서 WHO 미션도 있었고 중국의 논문도 있었고 등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증상만 호전이 되면 격리와 무관하게 의학적으로 퇴원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 중에 격리 해제와는 무관하게 일단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은 그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지침 7판이 공개가 됐고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의료인 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퇴원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입원 환자의 기준이 적용이 돼서 경증의 경우라 하더라도 뭐 국가 입원 격리 병상에 간다든지 그런 것은 지침상 저희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국가 입원 격리 병상 음압병상도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전원 조정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 특정 지자체면 지자체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을 보고 환자의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병상의 배분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시간이 좀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31번까지의 환자 앞선 환자들 거기에 대한 얘기신데 우리 곽진 팀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곽진 역학조사 1 팀장입니다. 네, 그 첫 번째 환자분부터 30번째 환자분까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까지 재원하신 분은 현재 시점에서 4분이 아직 재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환자분이라고 번호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까지 4분이 재원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3분은 경증,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분은 저희가 구분하기로는 이제 위중 상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 계십니다. SBS 이투데이 CBS 기자님 순서대로 한두 개씩 짧게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SBS 화강민입니다. 1월 8일 우한에서 입국한 교인에 대해서 이분이 20대인지 40대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이분의 그 나이대하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던 거죠. 이분이 지금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인지 혹시 뭐 지금 어디 계신지, 그리고 지금 2명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한 한 분이고 다른 지역 한 분이 상해 한 분, 이게 이 얘기를 하신 게 맞는지, 그 두 분이 이제 예배는 안 받다고 설명하셨는데 혹시 신천지 정기총회에 참석한 바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셨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게다가 어찌 보면 뭐 환자가 아닌 분의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까지 섞여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두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 전체 넘겨서 법무부에서 주신 명단을 다 지금 대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부탁드린 사항 중에 그 개별적인 어떤 환자분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개인 정보나 오류가 잘못하면 다른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실 것도 동시에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죄송한데 그게 우한에서 온 사람이 2명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방금 전에?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나 앞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조하려는 그 명단 자체가 데이터 자체에 좀 여러 가지 보완이나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충분히 더 가변될 수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그 브리핑 때는 우한 한 분, 상해 한 분으로 브리핑 때 말씀드렸고 나머지 내용은 역학조사 진행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투데이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성입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쯤이면은 국내 확진자가 5,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병상 수나 의료 자원, 방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방역 체계 혹은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 그 특별관리 지역 내에 그것도 특별한 그 코어 그룹 내에서의 발견이 상당히 전체 그 규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아주 대충 계산을 해봐도 66 내지 67%. 근데 이제 기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게 됐고, 더 란셋에 이어서 WHO 보고서도 그렇고 대개 한 80% 정도는 경증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거의 뭐 치료를 사실은 좀 안정을 취하거나 치료를 안 해도 회복되거나 뭐 해열제 정도 드시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0% 중에서 어느 정도 위중한 정도가 논문에서는 한 뭐 5% 내외였고 WHO 보고서에서는 한 6.1%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로 볼 때 우리가 그 경증의 경우에는 굳이 사실은 병상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생활치료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저희가 그 감염병 예방법상 격리소, 요양소에 해당하는 시설에 경증 환자를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러한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한 그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그 대구를 얘기를 하면서도 신천지 교인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저희가 그 신천지 신도들 안에서 유증상자 중에서도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전체적인 유행 곡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대구를 예를 든다면 대구에서의 지역 사회에서 전파가 또 다른 어떤 코어 그룹 내에서 또는 또 다른 증폭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타 지역도 그래서 오늘 그 중수본 브리핑도 그렇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각 지자체에서 각별히 그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야 되고 역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설령 전체 100이라는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달 체계 내에서 80은 사실 의료 자원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앞서서 그 유행 곡선의 여러 가지 그 변화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또 모양을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또 그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여분의 비상 계획에 따른 어떤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되, 물자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경우 시험용으로 쓰는 치료 약제까지도,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 시약도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질에까지, 퀄리티에도 정확성에도 신경을 쓰듯이 그냥 그런 분야별로 철저를 기함으로써 절대로 의료 체계 내에 어떤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자원이 제대로 좀 가동이 돼서 국민들께서 좀 그 혼란 내지는 의료를 이용하는데 다른 질환자들에게도 좀 불편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CBS 기자님. 예, CBS입니다. 크게 세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주시는 현황 자료 보면 대구 신천지 관련 환자가 절반이 좀 넘는데, 이게 신천지 신도만 계산한 거고 신천지 신도 환자로부터 2차, 3차 전염된 건 포함하지 않은 채 기타로 묶인 건지 궁금한데요. 이걸 여쭙는 이유는 이렇게 신천지와 간접적으로 연결고리 있는 게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한 90% 이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 신도 중에서 대구 양성 판정률이 60% 넘는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1.7% 이렇게 오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신도들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신천지 특성 등 때문에 그 증상을 묻고 있는 지자체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보도가 많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온 신천지 신도 조사 관련해서 법무부에 자료 보냈다가 주민번호가 누락된 사례 지금 다시 확인하고 계실 텐데, 그 주민번호가 누락된 사례가 몇 건 되는지, 또 지금 1월 기간 동안에 그 우한이 아닌 중국에서 온 사람 규모는 추가로 뭐 확인된 게 그 2명 말고 또 있는지, 그리고 그 1월에 13일부터 26일 우한 전수조사 대상이 있었는데 이들과 중복돼서 있으면 확인이 빠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학조사 자체가 지금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마도 신천지 신도 외에 질문하신 우리 기자님 지적대로 분명히 뭐 밀접한 접촉을 한 뭐 가족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개별 사례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국의 사례를 봐도 WHO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2차 전파가 일어난 대부분의 집단이 사실은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그 75 내지 85%, 즉 중국도 지역마다 좀 다른데 2차 전파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전파되고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즉 가족 중에 거의 75 내지 85%가 발생한 걸로 나와서, 아마도 우리의 경우도 지금 이제 대구와 관련해서는 뭐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어떤 긴밀 접촉자, 또 다른 긴밀 접촉자 중에 더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거듭 강조드리는 대로 이미 대구의 신천지 그 신도들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도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의 어느 정도 관리망에 들어온 집단에 대해서는 유증상자 중심으로 주로 이제 자가격리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되 그 외의 집단에 대한 관리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대구에서의 양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타 지역의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는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낮다기보다 아주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구도 그렇고 일단은 그 대구에 대해서 이제 남아 있는 어떤 검사도 속도를 내서 완결을 하되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어떤 양성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산발 사례 또는 산발 사례가 결국은 또 다른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원이 되는 군집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관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현재까지 검사의 결과로 볼 때는 그 신천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행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 받은 자료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어느 정도 추가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그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제 1월부터 역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의 어떤 확인을 위한 그 완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타부처나 또 추가로 자료를 또 확보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서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그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하면서 철저히 조사를 해나가겠고 이것도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 당산 기자님들 질문 짧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총리께서 지금 무감염 인증제 제안하셨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방역본부에서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게 감염 초기에는 좀 증상이 거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으로 나중에 나오는 사례도 있는데 이게 무감염 인증제가 실제로 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가격리를 어기면은 시설로 바로 이렇게 강제 이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저 위반 사례에 실제로 뭐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감염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관계부처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여러 가지 문헌이나 또 조사 자체를 보게 되면 코로나19의 경우는 그 발열이라는 열이 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90%에 가깝습니다. 그 일단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그 가장 빈도가 높은 증세가 열이고 그리고 뭐 마른 기침이 그 다음이고 이어서 뭐 피로감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WHO가 처음 그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출국자에 대해서 발열 감시를 그 권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을 할 때 어떤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또 확실히 인식을 함으로써 교류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방역 당국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 상황을 외교부 등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 즉 외국에 비해서 이른 시기에 많은 양의 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면서 그 충실하게 감염원을 찾아서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서 거의 있는 그대로의 환자의 대부분을 찾아내는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사망자의 비율을 볼 때 우한 외의 비율과 유사하다는 것을 유추해서 보면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는 지나치게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리어 어찌 보면 검사 체계의 미비점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외국의 신뢰가 뭐 높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낮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보건학적 또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이미 시작한 발열 감시, 즉 지난 2월 28일부터 미국 등 그 3개국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체적으로 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출국되지 않고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전체에서 발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발열 감시 자체가 의학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맨 처음 이번 답변 드리면서 제가 코로나19 환자의 거의 90%는 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발열 감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차단이 가능하고 웬만한 위험 집단은 저희가 다 고위험군의 경우 자가격리 내지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무감염을 또는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뭘 해서 뭐 인증을 만약 요구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로부터 오게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충분한 어떤 이론적 근거나 합리성을 제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외교 당국이 그 해당 국가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WHO의 분류에 보면 중국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26개국 이상이 로컬 트랜스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숫자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로컬 트랜스미션이고 환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더라도 로컬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로컬 트랜스미션 국가끼리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감염 인증제를 또는 어떤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보건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가격리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자가격리를 어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제가 추가로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중수본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가격리가 이행되도록 위반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다만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실제 사례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분 남으셨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질문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결의 기자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사실 지금 우한은 설명을 더 이상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우한 신천지 사례 빼고 대남병원이나 뭐 서울 성동구나 아니면은 장애인시설이나 천안 아산에서 발생한 어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 이 집단 감염 사례들 중에 좀 역학조사 나온 게 있으면 좀 중간 조사 결과라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나 이런 데서 아직 자가격리 대기자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중증도 분류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이게 의료진 분이 전화로 하시는지 방문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환자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뭐 고령이면은 뭐 일괄 입원시킨다든지 하는 뭐 중증도 분류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안은 좀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대구에도 좀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는지 궁금하고, 요거 표준 운영하는 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별 사례 대남병원이나 서울 송동구 이 부분은 오늘 좀 정리해서 내일 브리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역학조사 결과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특별관리 지역에서 지금 중증도 분류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이 뭐 현장보다는 일단은 유선상으로 저희가 분류가 좀 편리하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라도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표를 삼아서 스코링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부분을 대구의 경우는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게 한 6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대로 이제 근무가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의료진들이 참여를 해서 분류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연세가 65세 이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입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침은 지금 보완이 됐고 실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치료지원센터를 좀 더 확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직도 확진자 중에서 입원이나 또는 생활치료지원센터를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준은 이미 조정이 됐고, 또 방법 중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또 개인 보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 보호구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라이브 스루 체제로 지금 소위 선별 진료 내지는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대구 지역과 관련해서 최단 시간 안에 그런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드라이브 스루가 설치된 개소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대본 측과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겨레 신문 지금 질문하신 기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네, 짧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에 60대 여성 한 분이 발열과 불안 증세로 퇴소하고 재입원하셨다는 보도가 내용이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이 왜 경증으로 분류돼서 센터로 오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성보 재활원에서 장애인들과 직원들 9명이 확진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 확진자들 조치가 어떻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장애인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인지, 그리고 역학조사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시설 외에 취약층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좀 추가로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가 부족해서 더 필요한 방역 요원 같은 사람들한테 배급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좀 오히려 마스크 사기 위해서 밀집 장소 갔다가 오히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 중요성이 너무 과장돼 있고 지금 좀 과도한 현상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구의 60대와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 듣는 상황이라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부분은 장애인 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증이라 하면 의식은 일단 명료해야 되고 저희 기준상 조건을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이제 경증이 되는데 50세 미만이면서 기저질환이 1개 이상 있고 해열제를 복용해서 열이 38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그럴 경우를 저희가 이제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생활치료 지원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1인 1실 내지는 어찌 보면 일부 발열이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입소 후에 또 병이 경과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그러한 생활치료지원센터에 의료진 그리고 우리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또 그런 상황 변화 한 번 거기 입소했다고 해서 계속 경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중에 당연히 뭐 일부 중증으로 발전할 수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대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중대본 차원에서 식약처라든지 전문가들하고도 논의가 필요하고 다만 그 방대본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의 그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CDC에서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WHO의 앞서 말씀드린 그 권고 사항에서도 또 그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마스크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용 마스크 또 KF84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그 마스크는 사실은 일반인보다는 의료진이 환자를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의료진 중에도 환자 중에도 소위 얘기하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그 노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뭐 레벨 D까지도 이제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저희 지침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좀 일반 국민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마스크의 경우 기침을 하는 분이 본인한테서 나가는 비말을 타인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정석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서전 제너럴 즉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사령탑이 개인적으로 트위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은 의료인이 쓸 수 있도록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거리두기 누차 말씀드린 대로 2m 심지어 유럽의 질병관리기구에서는 시간까지도 15분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2m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의 접촉.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가족이라든지 밀집된 생활인데 그런 데서 거리 두기가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스크를 꼈을 때 다른 곳에서 접근하는 비말이 만약에 마스크에 묻었을 경우 향후에 마스크를 벗거나 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뭐 턱에 걸거나 이런 경우에 또 마스크에 손이 가게 되고 그 손이 본인의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고스란히 전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가 일단은 최우선이고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연령이 높으시거나 면역이 취약하신 분들이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강조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일단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의료기관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사용해라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 현재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감염병 관리 기구나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대본 내에서 또 우리 그 관련된 부처 전문가들과 또 조만간 아마 계속 또 논의하고 고민을 수급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 부본부장 입장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저희가 다음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어서 KBS 김수영 기자님 질문은 나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절대 뭐 과장하거나 또 방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코로나19의 경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방역 담당자들과 또 전 관련된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면에서 개개인의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여러 차례 강조드린 대로 본인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면 본인의 건강에 일단 좋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파를 나 하나가 연결고리를 충분히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 본인이 아플 때 외출해서 남에게 전파시키거나 하는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손을 철저하게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 또 본인이 만약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취약할 경우 병원에 갈 경우에 바로 가시지 말고 1339, 120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실 때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유행의 전체 규모를 반전시키는데 거꾸로 트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